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71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매번 나오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취득 당시 결산일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취득 당시가 아니고 결산일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한다.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겁니다. 여기는 취득이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및 단기 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맞고요. 2번 우편한 증서, 전신한 증서 등 통화 대형 증권은 현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3번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여기는 내부 관리용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고요. 그러니까 입력할 때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에는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정보 이용자한테 공시할 때에는 장기 금융 상품으로 공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화는 지폐와 동전이죠. 통화는 현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통화 대용 증권, 사용 제한이 없는 요구불 예금까지 넓게 보시면 되고요. 현금성 자산이라 함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및 금융 상품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아닌 게 뭐예요? 그렇죠. 3번이 되겠죠. 이어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고기간 종료일에 주 희망의 결산 시 당기 순이익이 10만 원이었다. 다음과 같은 오류가 포함되었을 경우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먼저 첫 번째 감자차익 과소계상.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은 당기순이익과 무관하죠. 이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에 금액이죠. 자본거래는 당기순이익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 자본거래이니까 당기순이익과 무관하고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 자본중, 기타 포괄손익 누객 항목이죠. 손익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손익거래 중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것만 여기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자본거래는 여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자 비용 과대 계상액. 비용을 줄이는 거죠. 비용을 줄이면 당연히 이익은 증가합니다. 플러스 15,000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요.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이 과대 계상되었으니까 영업의 수익을 25,000원. 수익을 줄이면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줄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5,000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에서 15,000원 이거 더하고요.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을 빼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 9만원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해서 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가증권은 주식과 채권을 의미하죠.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고 채권은 국공채 사채를 매입했을 때 그때 채권이 되는 겁니다. 주식은 만기 있어요 없어요? 투자 시점에 내가 언제 돈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만기가 있다 없다? 만기가 없고요. 채권은 국공채 사채 매입하는 거죠. 원금 회수 기일이 정해진 겁니다. 여기는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있다. 주식과 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자산이겠죠. 자산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빈번하게 사고팔 목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매입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여기는 주식도 포함이 되어지고 그리고 채권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식을 매입했는데 타 회사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타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 중이다. 그때 주식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 불러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주식이니까 주식만 해당하는 거지 채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채권을 매입했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매입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매입했으니까 만기 보유 증권이고요. 주식은 만기가 없다고 했으니까 주식은 아니고 채권만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식을 매입했는데 빈번하게 사고팔 목적이 아니고요. 타 회사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팔 수 있는 거죠. 팔 수 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채권을 매입했는데 빈번하게 사고팔 목적이 아니고 또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없어요. 그냥 처분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어서 취득원가. 취득원가. 원가는 만기 보유 증권은 매입 시 공정가치만 취득원가예요. 증권회사 수료는 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 매입 시 공정가치, 매입 시 공정가치에다가 거래 원가라고 하죠. 수수료 비용 등 거래 원가를 더해서 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법이에요. 공정가치법에 따라서 평가하시면 되고요. 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무시.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이라고 있어요. 상각 후 원가법은 회계 1급에서 배우지 않고요. 우리 세무 2급, 세무 1급에서 배울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매도 가능 증권 원칙 공정가치로 평가해요. 원칙 공정가치가 존재한다. 그러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데 만약에 공정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외죠. 공정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면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잘 나와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3번에 1번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 채권이죠. 채권은 이게 안 되니까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시면 된다. 맞죠? 2번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죠. 시가 올랐으면 오른 금액으로 평가하고 시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니까 기말 시가가 오르던 내리던 큰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일종의 원가법.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맞고요.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 4번. 다음 항목 중에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먼저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했어요. 판매했으면 기말 재고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 재고에 포함될 항목이라 하면 뭐냐면 판매가 안 된 걸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판매가 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는 뭐 상품을 사왔어요. 왜 사와요? 팔기 위해서. 팔렸으면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고 팔리지 않았으면 기말 재고 항목으로 남아있겠죠. 자, 보세요. 여기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했어. 판매했으면 기말 재고가 포함 안 되는 거지. 또 두 번째,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와 구매자의 매입 의사가 없다. 매입 의사가 없으면 판매 안 된 거야. 판매가 안 됐으면 기말 재고에 포함이 되는 거죠. 시용 판매 수익 인식 시점 언제예요? 그렇죠. 구매자 매입 의사 표시 시점에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니까 수익이 인식되었을 때 판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판매가 되면 기말 재고에서 제외되는 건데 판매가 안 된 거니까 기말 재고에 포함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위탁 판매. 위탁 판매의 수익 인식 언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이면 판매 안 했네. 판매 안 했으면 그러면 우리 회사 물건이 안 팔린 거니까 기말 재고에 포함을 하시면 되고요. 또 운송 중인 재화는 무역상의 거래 조건이 두 가지예요. 목적지 인도 조건과 선적지 인도 조건. 목적지 인도 조건은 목적지에 도착해야 그때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운송 중에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아서 판매가 안 된 거예요. 판매가 안 됐으니까 기말 재고에 포함될 항목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많이 헷갈려요. 그러면 10만 원, 만 원, 2만 원 더하니까 기말 재고에 포함될 항목은 얼마다? 그렇죠. 1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5번 문제 볼게요. 5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사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답은 3번이죠. 자, 재무제표 이거 정말 잘 나와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그리고 주소까지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제조원가 명세서, 시산표, 주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6번. 다음 중 결산 시 기말에 보고기간 종료일에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한번 관련된 분기를 적어볼게요. 기말 현재 수익이 발생되었는데 받지 않은 거죠. 이자 수익이 발생되었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처리하시고 수익이 발생되었는데 받지 않았다. 그러면 차변에 미수 수익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미수 수익은 자산이고요. 이자 수익은 수익입니다. 이걸 계산하지 않았으면 있어야 할 자산이 없으니까 자산이 과소계상이고 있어야 할 수익이 없으니까 수익이 과소계상이고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인데 수익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익도 과소고 이익이 과소면 당연히 자본도 과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의 과소계상 여기 가 그리고 수익의 과소 여기 다 가와 다니까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주 희망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내부 프로젝트의 경비 항목이다. 이 항목들에 대하여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 있을까 없을까? 연구 단계는 단기 비용이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연구 단계에서 쓴 돈은 비용이에요. 근데 개발 단계에서 쓴 돈은 자산 인식 요건을 만족했으면 이때는 개발비가 되는 거고 자산 인식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때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경상개발비가 되는 겁니다.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자산 인식 요건을 만족했으면 여기는 자산이 되는 거지. 끝에 비가 있어서 비용이 아니에요. 개발 단계에서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했으면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해당 프로젝트가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애매하면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뭐가 쉬워요? 개발 단계는 따질 게 많아요. 근데 연구 단계는 그냥 지출했으면 단기 비용 잡는 거지. 뭐가 쉬워? 그렇죠. 연구 단계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애매하다. 구분이 어렵다. 그러면 쉽게 가는 거니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럼 연구 단계에 발생한 비용이니까 자산 처리하는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어서 8번. 다음 중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액법의 경우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각액은 매년 일정합니다. 정액법
일정한 금액으로 매기 동일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거죠. 맞고 2번 정률법은 상각률 일정한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건데 상각률이 정해져 있지만 앞에 미상각 잔액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상각비는 매기 감소해요. 매기 감소한다라는 거죠. 8번 문제 정해법과 정률법 계산 산식 정말 잘 나옵니다. 8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정해법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정해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 사용 관련 쓴 돈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후의 금액을 수익이 창출되는 기간 동안 예상 사용 기간 동안 나누어서 비용 배분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정해법이고요. 비교 정률법은 정률법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구하는 것 미상각 잔액에다가 미상각 잔액은 기초장부금액이에요. 기초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후에 금액이 되겠죠. 곱하기 상각률이 일정한 비율이죠. 이 상각률이 매기 일정합니다. 이게 일정해. 이게 일정하지만 미상각 잔액은 기간이 경과하면서 계속 어때요? 그렇죠. 원가는 일정한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매기 증가하니까 미상각 잔액은 줄 거고 따라서 정률법에 따라서 감가상각하면은 기간 경과하면서 감가상각비는 어때요? 그렇죠. 감소한다는 거지. 감소한다. 따라서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연수합계법의 경우 내용연수를 역순으로 적용하므로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정해법이고요. 두 번째 정률법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잘 나오고 세 번째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 원가를 잔존가치에서 차감한 후에 금액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곱하기 분모는 내용 연수의 합계죠. 합계가 되는 거고 분차는 잔여 내용 연수 또는 내용 연수의 역순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중체감법의 경우 매년 미상각 잔액에 대하여 상각률을 적용하니까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맞죠? 이중체감법은 미상각 잔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예요. 이게 이중체감법이고 미상각 잔액이 매기 감소하니까 상각률 곱하면 이중체감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매년 감소합니다.